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예상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만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약간 지루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풀이와 핵심 요약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부동산학 총론 파트는 부동산학의 기초, 또 개념 및 분류, 특성 분야로 나뉘어지고요. 이 중에서 개념 및 분류 파트에서 하나에서 두 문제, 또 특성 부분에서 한 문제 등이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라고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대표 문제인데, 부동산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교재로 보면 10페이지예요.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맞죠? 특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과 관련했을 때 부동산학은 종합과학, 응용과학, 구체적인 경험과학, 그리고 규범, 인문, 사회과학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문장 속에서 부동산학 이 말이 나왔는데 기초, 순수, 자연과학이란 말이 붙게 되면 그 문장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법경기, 법적 경제기술, 법경기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고방식을 복합개념이라고 들어보셨던 기억도 나시지 않습니까? 맞죠? 2번,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 맞고, 또 3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나왔는데, 자, 문장 속에서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란 말 나오면 이것은 부동산학의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재에 따라서 부동산학의 이념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활동의 이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크게 신경 쓸 대목은 아닙니다. 일단 이념 부분은 크게 일반 이념과 지도 이념으로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지도 이념 부분은 문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념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 이념은 크게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합법성의 세 가지 원리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효율성은 사적 주체, 다른 말로 민간 부문에서 중시가 되는 반면 형평성은 공적 주체, 다른 말로 정부 부문에서 중시가 되는 이념 또는 원리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 효율성은 사익과 연결성을 갖는 반면 형평성은 공익과 연결이 됩니다. 이때 사익과 공익은 적절한 조화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상호 충돌 관계에 있는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 또는 상충 관계에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원리로 작용하는 게 바로 합법성 이념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자 나왔죠. 이념 나왔는데 민간 나오면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따라서 대표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배웠죠. 현상 부분은 문제화되지 않으니까 활동 위주로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그 주체,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대인 활동, 또 행위의 대상, 활동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이라는 관점에서 대물 활동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고요. 또 과학기술성, 윤리성, 전문성, 임장활동, 정보활동, 배려의 장기성, 복합개념 등은 대표적인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포함이 됩니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안,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충돌 관계, 다른 말로 갈등 대립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번 볼게요.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물어봤네요. 1번, 부동산 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이때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란 말이 따라 붙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도 부동산학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왜냐하면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체계는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 부동산학은 인문 사회과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과학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대목이 되겠고, 2번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해 사회, 경제, 법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앞불사 순수과학 아니죠. 우리 부동산이 얼마나 음흉한데 순수하다는 말을 써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번 부동산학의 이념은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의미하며 효율성을 바탕으로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합, 조금 아까도 그 일반 이념,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말씀드릴 때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가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 보니까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 또는 상호 충돌 관계에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원리로 작용하는 게 합법성의 이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효율성이 아니라 합법성이라고 말을 바꿔야 옳은 지문이 될 수가 있겠네요. 4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아까도 능안경공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중 능안, 능률성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라고 배우신 바가 있죠. 그럼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는 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례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5번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대인 활동, 또 객체,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이라는 관점에서 대물 활동의 속성을 함께 갖는다. 아주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번 볼게요. 역시 부동산 학과 관련된 내용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에는 임장 활동이 요구된다, 수반된다, 틀렸죠. 제가 나중에 이 부동산의 특성 부분의 문제를 풀 때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잠깐 미리 살펴본다면 임장 활동이 있잖아요. 임장 활동이나 정보 활동, 이 말은 무조건 부동성과 결합이 돼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따라서 부동성이 아닌 다른 특성이 나와 있는데 임장활동, 정보활동 이런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문장은 무조건 틀린다라고 보셔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건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 되겠죠. 자, 2번 부동산이 인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 한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렸죠. 왜? 부동산과 인간의 위치가 바뀌었죠. 즉 부동산 활동의 뜻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동산이 인간을 대상으로, 물건이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고요. 3번 부동산 활동의 주체 중 제1섹터, 1섹터라고 하는 건 공적 주체예요.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기업 등이 1섹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의 결합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민관 합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예쁘게 말을 바꾸면 제3섹터죠. 그래서
맨 앞에 1섹터가 아니라 제3섹터라고 말을 바꿨다면 옳을 수도 있었는데 약간 아쉬운 문장입니다. 4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안전성의 원칙은 거래 사고와 관련해서 중시되는 원칙으로 복합 개념에 기초한다. 맞죠? 일단 능안경공, 이 능안경공 네 글자가 뭐냐면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능률성과 안전성의 원칙이 아까도 봤지만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는 것 이미 들어보신 바가 있고요. 특히 안전성은 안전이 왜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고가 많으니까 안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때 안전은요 단순히 물리나 기술적 측면의 안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안전 그리고 경제적 안전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법률, 경제, 기술을 모두 포함함으로 복합 개념에 기초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맞았고요. 5번 거래 당사자는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윤리성은 중개업자에게만 요구 틀렸죠.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윤리성은 중개업자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적용된다, 필요하다, 요구된다 이런 식의 문장 많이 접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적절치 못한 건데 부동산 학은 현실의 각종 부동산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응용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맞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문제 해결, 문제라는 말 나오면서 이게 부동산학의 성격과 연결시키면 응용한다는 말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 나왔죠. 문제가 나오면 따라 붙는 말은 응용과학이다 라고 기억하셔도 큰 지장 없을 거예요. 2번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마케팅 등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중 부동산 결정 분야에 속한다. 안타깝게도 틀렸는데 자, 투금계, 자, 투자, 금융, 개발까지만 했다면 결정 분야가 맞아요. 그런데 마케팅은 결정 분야가 아니라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에 해당이 되므로 2번 문장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를 나눠볼 때 크게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구분이 돼요. 이때 실무 분야는 또다시 부동산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로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서 결정 분야는 투, 개, 금, 정, 즉 투자, 개발, 금융, 정책 이렇게 네 가지는 부동산 결정 분야에 속하는 거고요. 결정 지원 분야는 마, 관, 상, 평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케팅, 관리, 상담, 감정평가 이렇게 네 가지는 부동산 결정 분야가 아니라 결정 지원 분야에 속한다. 구분해 두시길 바랍니다. 투개, 금정, 마관, 상평 8글자만 기억하시면 정말 어렵지 않게 정답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겠네요. 나머지 보죠. 개인, 기업,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 중 제2섹터, 즉 사적 주체다. 4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념이죠. 자, 부동산학의 이념을 정부는 공공부문이죠. 공적 부문.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의 이념이 효율성의 이념보다 중시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을 고려한 선택 이 말 나오면 당연히 경제성의 원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구 목적과 관련해서 중시가 된다는 말 나오면 능률성의 원칙이 답일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을 배울 때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 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악화된 인간과 부동산 간의 상호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제고함의 목적이 있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 중에 하나가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 제고라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원칙이 능률성의 원칙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볼게요. 역시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부동산학은 그렇죠. 여러 분야의 학문과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종합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이 접근 방법은 크게 종류가 많죠. 뭐 분산식, 뭐 종합식, 의사결정식, 뭐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이것 이외에 뭐 현상학적 접근 방법, 법제도적 접근 방법 해갖고 접근 방법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시험에 나올 가능성 있는 부분은 두 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종합식 접근법과 의사결정식 접근법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것도 외우려다 보니까 문장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합식이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장 속에 복합 개념, 뭐 시스템, 체계화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거든 상대방이 접근 방법 물어보는데 이게 종합식인지 분산식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나오는 단어를 보고 이런 단어 중에 어느 하나만 나와도 이미 정답은 종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은 뭐죠?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이윤의 극대화. 특징적인 문장 표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 자기 이윤의 극대화 이런 식의 말이 어느 한 군데라도 나온다면 이것은 이미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을 정답으로 삼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분산식 나왔거든요. 근데 뒤에 인간은 합리적 존재 벌써 의심이 돼요. 그리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 아하, 이거 분산식 아니구나. 의사결정식 접근법이구나.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 볼게요. 3번 어차피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은 학자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니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의 부분 보시면서 이거 말이 돼, 말이 안 돼.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4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지금 종합적 나왔죠. 종합식. 그러니까 법률, 경제,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합 개념자 나왔고 그래서 이것에 기초해서 부동산학의 본질을 규명한다. 당연히 종합식 접근법이 맞네요. 5번 부동산학의 이념 중 효율성 나왔죠. 그러니까 사적 부문과 관계가 있고 당연히 사익과 연결이 된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네요. 5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기억번 부동산 활동은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맞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지표면인 수평공간, 상하 수직공간이라는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럼 부동산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인 부동산 활동 역시도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굳이 구분한다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공간 활동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기억번은 맞아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옳은 걸 고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기 5개 중에 기억번이 없는 건 처음부터 답일 수가 없겠죠. 자, 기억번이 없는 게 있나요? 네, 4번은 기억번이 들어가지 않았고 3번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3번, 4번 아웃. 니은번 사회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업자 모두에게 높은 윤리성 요구된다. 어느 한쪽에만 윤리성 요구되면 안 돼요. 거래 당사자, 중개업자 모두에게 윤리성 요구되는 거 맞아요. 그럼 니은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 보기 속에 전부 니은이 있네요. 그럼 디귿번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맞죠? 왜 부동산 활동이 장기적일 수밖에 없냐면 그 활동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자체가 내용 연수가 장기인 내구재예요. 자, 부동산 자체가 내용 연수가 길거든요. 자, 부동산의 내용 연수가 장기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내구재다. 즉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수명이 길다 보니까 오래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활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니? 라는 입장에서 바로 배려의 장기성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디귿도 맞아요. 그럼 디귿이 없는 걸 빼야 되겠네요. 5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1번과 2번 남았는데 기역린 디귿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럼 읽어봤을 때 리을이 맞는 말이다. 그럼 굳이 미음까지 안 봐도 정답 2번인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리을번 볼게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나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은 3차 수준의 전문성에 해당한다. 빙고. 맞네요. 우리가 전문성 배울 때 전문성은 1차, 2차, 3차 수준의 전문성으로 구분된다라고 배우셨던 기억 나시죠? 근데 이건 숫자가 높아질수록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차 수준의 전문성은 가장 전문성이 낮은 거예요. 가장 전문성이 낮다. 그리고 이 부동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자, 부동산과 관계 없는 사람의 활동을 우리 1차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차가 뭐라 그랬죠? 3차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활동이니까 가장 전문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은 중개 거래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부동산 중개 거래의 전문가이니까 3차가 맞는 거고,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3차가 맞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근데 보통 물어보는 건 2차를 자주 물어봤죠. 2차는 부동산을 일상 업무로 다루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죠.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2차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라든지 세무공무원이 과세를 위해서 행하는 감정평가 등은 대표적인 2차 수준의 전문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배우셨던 기억 나시죠? 그럼 리을도 맞았기 때문에 미음을 볼 것도 없이 이미 정답은 2번임을 알 수가 있어요. 미음 한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구분할 때 이론이다, 학문이다, 또는 지식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과학성의 속성을 담게 되고요. 실무의 응용, 실문자가 나오면 기술성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론이나 지식, 학문 이런 말 나오면 속성은 과학성이 되고요. 실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기술성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번의 정답은 2번. 6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건데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 그렇죠? 내용 연수가 장기인 내구재, 수명이 길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활동 역시도 장기적 배려하에 수행되는 속성을 띈다. 당연히 맞죠. 2번 부동산 활동을 소유활동과 거래활동으로 구분할 때 소유활동에는 최유효 이용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거래활동에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잠깐 끊으면 제가 그래서 소유활동, 거래활동에 적용되는 원리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소유하니까 이용하고
거래하니까 거래한다라고 기억을 해달라 부탁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소유 활동 나왔다. 소유 나왔으니까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붙게 되고요. 거래 활동이면 거래자가 붙었기 때문에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할 수 있어요. 더불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당연히 맞습니다. 자, 3번 세무공무원의 과세를 위한 감정평가는 대표적인 2차 수준의 전문성이란 것 조금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고요. 4번 부동산 활동은 학문을 연구하고 이론을 도출한 측면에서 과학성. 조금 아까 제가 부동산 활동 나올 때 학문이다, 이론이다, 지식이다 이런 단어 나오면 과학성을 답으로 하시고 실무자가 나오면 기술성을 답하시면 된다 했던 거 기억들 나시죠? 5번 부동산은 3차원적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역시도 공간 활동의 속성을 띈다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 조문에 이런 거 있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수평 공간뿐 아니라 상하 수직 공간을 포함한 3차원의 입체 공간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7번 볼게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업이 있다라고 나온다면 부동산업은요 크게 어떻게 나눠지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임대 및 공급업은 또다시 부동산 임대업, 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 자,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슨 투자 자문업이라든지, 그리고 감정평가업, 이런 것들이 모두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굳이 다 외울 것도 없겠지만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예컨대 임대나 개발 공급업은 공통적으로 주비기가 나와요. 그럼 주비기가 뭐죠?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의 구분이 있어요. 그러나 관리업은 주비만 있다는 거죠. 주비만 있다는 게 뭐죠?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있어도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는 거, 요게 조심할 점이에요. 두 번째 조심할 건 투자 자문업은 있어도 투자업이나 금융업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갖고 주로 장난을 많이 치고 있더라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나왔죠. 개발 및 공급업은 주비기니까 기타가 있고요. 또 관리업은 주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있다. 그러나 뭘 조심하자?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 자,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있고요. 투자 및 금융업 없다 그랬죠. 투자 자문업은 있어도 투자 및 금융업은 없다라고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세분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세분류건 소분류건 세세분류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 구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잠깐 1번은 건너뛰고요.
조금 아까도 개발 및 공급업이 있었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 봤었고 임대업, 관리업이 있었죠. 그럼 우리가 조금 아까 체계 잡을 때 구조 보셨을 때 건설업이란 말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챕터 2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파트입니다. 자, 1번 볼게요. 대표 문제. 여러분 교과서로 본다면 17페이지입니다. 예상 문제집 17페이지. 다음은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일단 부동산 개념 나왔잖아요. 그 문제에서 부동산 개념 나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알고 있는가 또는 복합 부동산을 알고 있는가 또 구분할 수 있겠는가를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학 개론 전 파트를 막론하고 복합 개념 이 말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 거죠? 그에 비해서 복합 부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자, 왜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는 땅과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으로 본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지만 이것이 결합하여 결합이 돼서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즉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린 이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복합부동산은 감정평가 시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법률적 개념 나왔죠. 그럼 법률적 개념은 크게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구분이 돼요. 따라서 일단 문장 속에서 그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봤는데 지문 속에서 협의, 광의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일단은 복합 개념 중 법률적 측면의 구분이라고 보시고 문제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협의나 광의자가 나왔는데 법자가 안 붙고 뭐 경제적 측면의 구분이다, 기술적 측면의 구분이다 이런 말이 결합되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또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자,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광의는 넓은 의미니까 당연히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 결합된 개념을 우리는 광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준부동산은 준이 포인트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준자가 붙어 있다는 건 원래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취급해 줄 때 준자 붙여줘요. 따라서 준부동산은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학문적, 이론적으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이 됩니다. 근데 왜 준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느냐? 공시수단이 부동산과 동일 유사,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 나올까요? 자, 공시수단이 등기와 등록이죠. 그럼 등기와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 등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종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외우시면 되죠.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광업재단, 공업재단, 그렇죠. 어업권 이런 것들이 모두 준부동산에 속한다라고 그건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종류는 알고 있는가를 위주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 생, 소, 품이죠. 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구분이고요. 자, 기술적 개념은 뭐죠? 공, 자, 위, 환이에요. 자,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 요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볼게요. 협의 나왔죠. 협의의 부동산이란, 즉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으로서 민법 제99조 1항에서의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공자위환 나왔네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위환 네 글자는 복합 개념 중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 맞지요. 3번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면 이는 법률적 측면의 구분 개념이다. 조금 아까도 제가 복합 개념 얘기할 때 문장 속에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이런 말이 붙으면 이것은 복합 개념 중 법률적 측면의 구분에 속한다. 해당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들 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4번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과수원, 자동차, 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 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안타깝게도 하나 때문에 틀렸네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모두 의제 부동산, 즉 준부동산이 맞습니다. 다만 과수원은 준부동산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부동산이에요. 과수원은 준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이 될 때 이것을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했던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부동산의 개념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복합 개념이죠. 법률과 경제는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에 해당되고요. 기술 또는 물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2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단 2번 문장은 뭘 가르치냐면요. 우리 조금 아까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다 라고 들어봤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맞죠? 그 정착물과 관련된 문장이에요. 자, 정착물은요, 뜻부터 먼저 보게 된다면 토지 등에, 그러니까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서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한다. 자주 나옵니다. 뜻이.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단순히 땅이나 건물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착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부착의 상태가 지속적일 때 정착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므로 비록 토지나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지만 그 부착의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부착물은 절대로 정착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점 하나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과 토지로부터, 자,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문장 속에서 토지의 일부 이렇게 말 나오면 얘는 종속정착물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토지와는 독립, 앞에 무슨 말이 붙든 간에 독립 이 말이 나왔다는 건 별도로, 토지와는 별도로 또는 토지와 무관하게 거래의 객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토지와는 별도로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은 독립정착물이라고 이해하셔도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종속정착물은 가장 대표적으로 도로, 그렇죠? 그다음 무슨 교량, 이런 것들, 뭐 지붕, 담장, 울타리, 이런 것들이 모두 종속정착물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컨대 국어. 국어는 이제 공시법 배울 때 28개 지목 배우지 않습니까? 그 지목 속에 국어란 지목이 있죠. 그 국어를 우리식으로 쉽게 말한다면 또랑 아닙니까? 그것도 토지의 일부인 물건으로서 종속정착물에 해당되고요. 또 대표적으로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은 종속정착물에 해당된다. 또는 토지의 일부인 물건에 속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독립정착물,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은 가장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어요. 건물 이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이라든지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 부착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에 가장 대표가 비닐하우스라든지 판잣집, 그렇죠? 신문 가판대, 또 공중전화 박스 등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건 정착물이란 말이 붙는다 할지라도 앞에 임차자, 임차 인자가 붙잖아요.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비록 정착물 이 말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임차인이란 말이 붙게 되면 이는 정착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자 정착물에는 크게 거래정착물, 가사정착물, 농업정착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볼게요. 그럼 2번은 결국 토지와는 독립자 나왔으니까 이거 독립정착물을 얘기하는구나. 종류 맞구나.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하며 좋았고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 기계 등이 준부동산에 속한다. 맞습니다. 4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제가 복합 개념 얘기할 때 자자생소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의 구분이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이 될 때 이를 복합적 부동산 아니죠. 이거 복합 부동산이잖아요. 조금 아까 다른 문제의 보기 속에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 부동산이 아니라 적자가 빠진 복합 부동산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복합적 부동산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다른 말과 똑같죠? 어떤 말과 똑같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적 부동산은 같은 말이죠. 이게 적이라는 한 글자 차이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착물 구분할 때 크게 토지의 일부자 나오면 종속정착물, 토지와는 독립이란 말이 붙으면 독립정착물이고 실제로는 말뜻보다 더 중요한 건 종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가를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 점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또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죠. 일단 당사자와의 관계. 자, 당사자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설치 주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걸 누가 설치 부착했느냐. 그래서 똑같은 가스레인지, 냉장고, 부스타는 아니겠죠.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TV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설치 주체가 임대인이 설치 부착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만 임차인이 설치 부착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정착물자가 나오지만 앞에 임차 인자가 붙게 되면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란 말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으로 취급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 이외에 설치의 의도, 수익을 높인다거나 가치의 상승 등을 목적으로 설치 부착한 물건은 정착물로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 방법, 다른 말로 부착 방법이 있겠죠.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건의 성격인데 이 물건의 성격을 다른 말로 적합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 방법이라든지 물건의 성격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다른 문제에서 지문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보충 설명을 드려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